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경제 분야 주요 부문 지표들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통해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전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4.4% 급감한 15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며칠간 2분기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국내 총생산 전망을 집계하는 GDP 나우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GDP가 1.5% 감소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수치들에 대해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성장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탠리 에머스트 피어 폰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성장이 매우 강했던 시기에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다만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78%를 기록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주택 수요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을 인용해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5.78%를 기록해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평균 금리 5.23%에서 한 주 만에 0.55%나 급등한 수치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987년 이후 최대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연준이 지난 5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이어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 국채 및 모기지 금리 급등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양적 긴축에 나선 연준이 주택 저당증권 매입을 줄인 것도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5월에 미국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은 모기지 평균 금리가 3% 수준이었던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매달 모기지 비용을 $740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모기지 금리 급등은 미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은행협회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프레탄토니는 주택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줄었다며 연준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구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상 선적 개혁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상 운송업체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항구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통한 상품가 인하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해상 선적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해사위원회가 해운업체와 항구 터미널이 부과하는 연체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컨테이너 업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는데도 미국 상품 선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 운송업체를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최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게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법안은 미 전역의 기업과 농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항구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상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됐었고 그 중심에 해운업계 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행사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9개의 주요 해운업체가 가격을 1000%나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이미 전 세계 해운 물류를 통제하는 몇몇 해운 동맹들이 대유행기간 운임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5세 미만 영유아의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CDC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21일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DA가 오늘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부터 17세 청소년까지 이르는 전 연령대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미 5세 이상 접종 승인이 이뤄진 바 있는 화이자의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부터 4세 이하 유아까지의 사용 승인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선 지난 15일 FDA가 소집한 전문가 21명의 패널이 두 백신의 해당 연령 접종 승인 권고를 내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의 경우 유럽에서는 젊은 층에 심근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접종 연령을 제한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 전문가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의 소아 실험 결과에서는 소아 연령대에선 드문 심근염 빈도를 정량할 정도로 그 위험이 크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CDC 전문가 패널의 관련 논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주말 중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시큐리티 기금의 고갈로 2035년부터는 수령 금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연방의회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수령액을 월 $200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 피터 디파지오 의원과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 1명당 월 $200, 총 연간 $2,400 소셜연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은 월 평균 $1,657로 한 달에 $200가 인상되면 12%가 오르는 셈입니다. 소셜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분석가 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를 일반 근로자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만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 년 후면 소셜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공적 부조 규정,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보조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보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보조 규정을 취소했지만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 항소법원은 주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정부들은 연방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보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주 및 카운티 현금 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뉴욕주 정당별 예비선거에 조기투표가 시작됩니다. 부재자 우편투표를 원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하신 경우에는 27일까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6월에는 뉴욕 주지사, 부지사, 주 검찰총장, 주 감사원장, 주 하원의원 등의 정당별 예비선거를 통해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게 되고 8월에는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18일, 19일, 2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1일,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25일, 26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배정된 투표소는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 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플러싱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 플러싱 더 보이스 클럽 오브 뉴욕과 롱아일랜드 3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오클랜드 가든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지난 13일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여전히 방법은 있습니다. 선거 전날인 27일까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작성한 뒤 6월 27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늦어도 7월 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선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민권센터와 KCS 시민참여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가운데는 여전히 아시안 학생 비율이 50%를 넘겼습니다. 합격생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67%가 아시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시 교육국이 발표한 2022-2023학년도 특목고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총 27,669명이 응시한 특목고 입학시험에서 전체 합격자는 4,0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23,528명 중 합격자가 4,262명이 나온 것과 대비하면 특목고 입학 경쟁은 올해 더 치열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52.5%인 2,128명으로 집계됐고 전년도의 53.7%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인 27.8%, 히스패닉 5.7%, 흑인 3.2% 순이었습니다. 특히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합격자 756명 중 507명, 67%가 아시안이었고 백인은 118명, 15.6%였습니다. 흑인 학생은 11명, 히스패닉 학생은 23명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문제는 논란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로 보면 문제로 지적됐던 특목고 입학시험에 대한 홍보 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응시자 중 아시안 백인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의 비율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입학 심사 과정을 변경했던 일반 우수 고등학교들의 경우는 흑인 히스패닉 입학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센 해리스 고교의 경우 올해 입학생 중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23%로 전년도 16%와 비교해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폐사하는 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소 2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뉴질랜드에서는 펭귄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캔자스주 보건환경국 매트라라 국장은 최근 주 남서부 지역에서 최소 2천 마리의 소가 고온 등의 영향으로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사된 소가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10,000마리가 폐사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화씨 100도, 섭씨 37.7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에는 화씨 80도, 섭씨 26.6도 정도였는데 갑작스런 폭염에 소들이 열을 방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 폐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NS에서 퍼진 50초가량의 영상에서는 지게차 등이 동원돼 폐사된 소떼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외 다른 동물들도 이상기후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작은 파란 펭귄이라고도 불리는 쇠푸른 펭귄도 뉴질랜드에서 떼죽음을 당하면서 지난달부터 뉴질랜드 북부 해안으로 떠밀려 들어온 사체가 수백 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새 연구자인 그레이엄 테일러 뉴질랜드 자연보호부 수석과학 고문은 펭귄들이 뉴질랜드 북부 해역 수온의 상승 때문에 크릴과 멸치, 정어리 같은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펭귄들은 부검결과 해안으로 떠밀려오기 전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0분께 엘라베마주 버밍햄 외곽 베스타비아 힐스의 세인트 스티븐 성공회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은 교인 25명이 저녁 식사를 겸한 친교 시간을 갖던 중 발생했고 교인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사람은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71세 남성으로 이 교회 전 교인으로 확인됐지만 이름과 신상 및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FIFA는 어제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서 미국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까지 총 16곳의 2026 월드컵 개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세 국가가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휴스턴, 댈러스, 시애틀과 마이애미, 캔자스시티가 선정됐고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덴버, 올랜도 등은 탈락했습니다. 2026 월드컵의 개막전과 결승전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는 뉴욕주의 낙태권 강화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낙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일명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하고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ABC 방송이 뉴욕시 학교 보안요원 노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공립학교 내에서 학생으로부터 압수한 총이나 칼, 쇠파이프 등 각종 무기류가 5,9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보안요원 노조 측은 한 학생이 무기를 가져온 것이 목격되면 다음날 더 많은 학생들이 무기를 갖고 학교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학부모들이 부디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의 가방 안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